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34명,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21명입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10명씩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입국이 까다롭고 힘들던 베트남과 중국에 우리 기업인들이 전세기편으로 특별 입국합니다. 베트남에는 내일부터 8월까지 1,500명, 중국은 모레 159명의 기업인들이 입국해 하늘길을 통한 경제 활동이 본격 재개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누락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과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한문학과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빼돌려 사용하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수 한 명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해임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의 부정행위,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인천 2곳 외에 경기 화성과 울산 등 다른 지역의 정수장 5곳에서도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는 700건을 넘었습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안 돼 경기 용인의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부산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기자의 유시민 이사장 의혹 취재에 대해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 전 기자 측은 표적 취재나 공모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7쪽짜리 부산 녹취록입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 전 기자와 또 다른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20여 분 동안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각종 현안을 소재로 이어지던 대화는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말문을 열자 한 검사장은 다중 피해 사건이라 빨리 수사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강연료 의혹 언급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막내 기자를 관련 취재에 투입하고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다.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대답하고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진 뒤 대화를 마칩니다. 녹취록 공개와 함께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 있어 언급한 거지 표적 취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 말은 이 전 기자 말에 대한 대답일 뿐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공모로 볼 수 없다며 MBC와 KBS가 편향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지만 일부 축약되거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자료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 기자 측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전부고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하지 않았다며 의미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속영장에 적시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불러 해당 일자 녹취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검찰 소환은 물론 오는 24일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석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사팀과 피의자 측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남은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가 얼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MBC 보도 내용이 영장 내용 구성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수사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와 비교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표현과 구도까지 사실상 같다는 겁니다. 공개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을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MBC도 거의 같은 단어들과 문장 구조를 사용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영장 청구서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채널A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데 MBC 보도에도 사실상 영장 청구서 내용이 그대로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했다는 MBC 보도 내용은 피의자인 본인도 소환 조사 때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본인과 검찰, 영장판사만 볼 수 있는 중요 문서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데 수사팀이 MBC의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유출했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구속영장과 너무 비슷해 논문 표절 수준이라며 취재원 공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나 증거 관계에 대해 수사팀에서 수사 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토대로 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앞서 부산 녹취록과 관련해 KBS가 오보를 내고 사과한 데 이어 MBC에 대한 구속영장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또다시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에 대해서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 관련 내용 가운데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누락됐다며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동아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오늘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실천단은 채널A 전 기자가 구속된 검언유착의 의혹은 언론과 검찰이 서로 야합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려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방통위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죠. 지난 2월 13일 이른바 신라젠 의혹과 관련된 대화 외에도 이 녹취록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한 검사장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 공소장의 공개 금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에 포토샵을 하고 있다면서 거칠게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도 맞을 수 있는 것이라며 남용했을 때 죄가 되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자연스레 신라젠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취재하고 있다고 하자 한 검사장 해볼만 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 전 기자가 관련성을 찾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자 한 검사장 그런 것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기자들과의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을 만나러 온 다른 기자들이 있느냐고 묻자 온다고 했는데 날 좀 풀리면 오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인 3월 부산 바닷가에서 술 한잔 먹으면 좋다고 이 전 기자와의 만남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지난 4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래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도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한 검사장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 전문 공개 파장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증거가 될 부산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됐는데 검사장과 기자가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가 변호사님이 예상해 보신 대로입니까? 글쎄요,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 이제 검찰과 언론이 상당히 언론이 특히 취재 과정에서 검찰에 의존해서 밀접하게 정보를 얻고 있구나 하는 것만은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채널A 기자와 예. 이 한 검사장관은 적어도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현직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라는 그렇죠. 거,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대기업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런 거 별거 아니라는 식의 어떤 심증까지도 사실 이게 언론의 내용이 보도가 되면 큰 곤욕을 겪을 수도 있는 내용들도 그냥 얘기를 하고요. 또 채널A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른 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 중요 사건에 관해서는 이게 그냥 취재를 열심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따져보면 한 검사장은 지금 부산고검에 차장검사로 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할 구역도 아닌 곳이에요. 그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신들이 취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전에 듣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는 그걸 덕담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 상대방인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거의 협박하다시피 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죠, 여러 과정이.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또 기자인 제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절대로 이건 밖으로 내보내지 말자고 약속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갑자기 기자가 벌떡 일어나서 약속을 못 지키겠습니다. 네. 이후 처벌은 제가 받죠라고 보도하러 뛰어나가는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경우는 다음 달 톱감이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좌천된 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장관에 대해서 그냥 직격탄을 마구 날리는 이 상황인데 그걸 서로들 묵인하에 얘기를 나눴다는 뜻은 사전에 상당한 교감이 오고 갔던 사이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일종의 모종의 나름대로의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 그렇게 말 못하죠. 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서 자기 취재 과정을 좀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장은 MBC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MBC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녹취록은 있을 리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초기에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MC를 통해서 이 검언 유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신라젠을 알지도 못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녹취록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그 녹취록을 이전 기자 측에서 전문을 공개하긴 했습니다만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해졌었고 사실 녹취록과 관련된 보도 자체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하고 대검 쪽하고 입장이 좀 해석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이 있다는 내용까지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부인으로 일관해 왔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와서 본인이 부인했다는 사실은 빼놓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신라젠과 관련돼서 이 기자가 얘기를 꺼냈을 때 물론 이제 언론에서 이미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거를 받아들여서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불었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먼저 불었지. 예, 뭐 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입증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실 뭔가 있는데 그렇게 오히려 지금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해서 기자와 얘기를 나눴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고위 간부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일단 공모라고 딱 집어서 둘이서 계속 편지를 5통 함께 보내기로 했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지 네.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걸로 이제 검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시민을 어떻게든 잡아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날이 사실은 이 것과 관련해서는 첫 자리였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나왔고 아하. 이전 기자는 편지를 썼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다녀와서부터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 한 검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실제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는 이게 일종의 퍼즐의 큰 덩어리 내지는 시작점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공모를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런 거군요. 묘한 것도 있습니다. 회사에 올렸어요 라고 할 때 중견 기자가 자기 바로 위에 팀장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취재를 다닐 때는 회사에 올렸어요? 이거는 팀 단톡방, 부서 단톡방
아니면 전체 정보 공개 단톡방 내지는 정보 보고 예. 뭐 이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말도 약간 이제 의문이 들기도 했고 법무부를 견제하려고 뭐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 문제는 녹취록 일부가 왜곡됐다. 검찰은 축약되고 제대로 녹취가 안 된 것도 있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공인된 어떤 기관에서 딱 녹취를 풀어가지고 밑에 사인을 해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녹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녹취에서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자격을 걸고 녹취를 받았어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 이제 혹시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무슨 파일이 2개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녹음된 음성 녹음이 된 파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 똑같은 파일을 듣고 녹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적어서 이거를 이제 파일로 문서로 만드는 거죠. 예. 근데 문서로 만들었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중에 일부가 좀 추격됐거나 아니면 취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재라기보다 약간 뭐 좋지 않은 방향의 취재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듯한 그런 표현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 녹취 파일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거기서 뭐 미묘한 몇 가지가 좀 빠졌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전 기자 측에서는 또 바로 반론을 내놨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빠진 게 있고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영장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지금 영장에 그런 내용은 아예 없었다. 그래서 그 검사 중앙지검수사팀의 발표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또 재반박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그렇게 재반박을 네. 하고 예. 그리고 KBS 보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참 약간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보도했다가 바로 취소할 정도로 뭔가 사실 확인이 덜 된 채로 막연하게 이제 추론을 해서 보도를 했나 아니면 녹취록을 읽어본 게 아니고 들어본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예, 적어도 이 지금 공개가 된 녹취록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취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KBS의 보도는 물론 이제 그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라고 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선과 관련된 얘기 자체를 거론을 그렇죠. 했거든요. 총선에서 야당이 좀 좋은 결과를 가져야 윤석열 검찰총장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다라고 KBS는 보도했지만 현재 공개된 녹취록에는 그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아예 엉뚱한 얘기인지 아니면 KBS 측에서 혹시 다른 자료의 근거, 다른 자료나 다른 진술의 근거에서 취재를 한 것인지는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사건 초기부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의혹 내지는 의문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자기와 대화를 하면서 자 지금부터 볼펜 녹음기나 뭐 무슨 조그만 소형 녹음기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얘기했을 리는 없고 그걸 후배 기자가 다 녹음을 하고 있었던 상황 같은데 예. 그 녹음된 걸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러게요. 거죠. 초기부터 이게 얘기를 했다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그렇죠. 편이고 이제 이전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악용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뭐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빨리 차라리 그 기자를 고소하든가 해서 사건을 뭐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예. 본인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본인도 피해자라는 얘기는 이전 기자도 피해자라는 거고 거기 공감한다는 얘기일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본인이 그렇게 세게 강하게 나갔을 경우에는 이전 기자가 뭐 저희도 말씀을 초반에 나눴습니다만 예전에 나눴던 얘기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아픈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주저하는 게 아니냐. 이건 뭐 추측성으로 이런 얘기들이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사실은 한 검사장이. 자, 제가 간부인데 누가 와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취재하겠다고 그랬는데 녹음을 다 해갔더라. 이걸 본인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 그 참. 하여튼 그 부분 아직도 안 밝혀진 네, 채로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시 그러면 도대체 검찰총장을 따라 부산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총장은 나를 뭐 잠깐 뭐 수행 취재하는 기자가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가서 그런 일을 벌였겠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뭔가 들은 게 있는지 이건 전혀 지금 드러난 건 아직 없죠. 그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사실은 없는데 좀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뭐 일종의 그 총장의 동정, 그러니까 직업을 순시하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후배 기자까지 대동을 하고 내려가서 또 별도로 만남을 가졌었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이 신라진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팀 보강도 할 것이고 더 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또 한 검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본인의 관할 구역도 아닌 곳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아하고 그 얘기를 또 듣고 기자는 이제 좀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닌가. 그런데 과연 윤 총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뭐 이 한동훈 검사장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질문은 던져질 수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네. 누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 지방을 한 바퀴 돈다고 할 때 뭘 기자가 따라가서 수행 취재를 할 수 있죠. 동행 취재를 할 수 있는데 검찰 일진, 이진, 삼진, 사진 4명이나 5명 중에 정말 바빠서 2명씩 따라 붙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 검찰총장을 따라서 부산으로 같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건 그거고 뭔가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연히 들렸다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건 이제 좀 그러기는 좀 같습니다. 어렵죠. 일부러 후배자 같이 왔고 또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일부러 그 후배 기자에게는 이 사건만 맡겼다는 것도 상시 취재 인력이 부족한 사정에서는 쉽지 않은 예, 일이죠. 제가 비 기자한테만 이걸 맡기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검찰 수사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됩니까? 검찰에서 밝혔다시피 이게 전체도 아니고 이 녹취록이 전체도 아니고 다른 정황 증거들이 있다라고 했고 그것들을 또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 확보한 것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더해질 것도 있다는 얘기는 수사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녹취록은 결국에 큰 퍼즐의 한 부분이거나 시작점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나눈 뒤에 한 검사장이나 이전 기자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접점이 메일을 주고받았다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통화를 더 추가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일단 뭐 드러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이제 수사하고 있는 이제 수사팀은 뭔가 더 다른 걸 확보해 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건 한번 지금 지켜봐야죠. 그건 영장을 발부하면서 판사가 많은 증거 자료가 있다, 연결돼 있다는 공모는 아직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도 이거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가 좀 알 수 있었죠. 판사 영장 당사판사 했던 말 검찰 고위직과 연계하여 예. 요거는 증거가 있다는 많은 얘기였는데 증거 자료가 있다고 그게 했으니까. 뭐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 작업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화염이 창문 틈새로 솟구칩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잠시 후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불을 막 타니까 그때 막 촬영을 하고 들어온 거야. 공기는 엄청났죠.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아침 8시 반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까지 모두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내리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렀고 안에선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250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당시 건물 안에선 작업자 69명이 물류를 싣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59명은 대피했지만 지하 4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8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업체 2곳에 저온 창고가 있던 지하 4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발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하 4층 그 냉동 탑차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기계 쪽에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화재 감식 중에 있으니까.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돗물 유충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욕실에서 유충을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시는 정수장을 점검한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유충 신고가 들어온 이후 서울 곳곳에서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아파트 화장실에서 엄지손톱만한 유충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여럿 들어왔고 양천구에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수장 활성탄 흡착지실에서 채취된 시료를 공개하며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환경부 긴급 점검에서도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 흡착지실 출입구에 에어컨과 전기 트랩을 설치해 벌레 유입을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유관 검사하고 증류수를 활용한 부유물 검사 등을 했는데 유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충망도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는 상수도와 생태 전문가, 시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수센터를 추가로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원 대부분이 욕실이나 샤워장, 세면대 등 외부 요인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조에 수돗물을 받아놓고 사용하지 말고 지하 저수조나 화장실 배수구 등을 깨끗이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긴급점검 결과 서울시 내 6개 정수장 가운데 2곳은 방충망 상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유충 관련 신고는 줄지 않아 시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국 정수장을 모두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천과 같은 여과지를 사용하는 49곳의 조사 결과 7곳에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수돗물 유충 신고에 정부가 정수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정수장 49곳을 먼저 조사했는데 모두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지로 지목된 공촌 정수장처럼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한 곳입니다.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활성탄은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숯과 비슷한 물질인데 세척 주기가 길어 벌레 번식에 취약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에 한 번씩 그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하고 알을 까고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활성탄은 보통 길게는 30일. 활성탄에 미세오염 물질이 들러붙게 될 생물막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고려해 세척 주기를 10일에서 최대 30일로 잡다 보니 그 사이 유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천을 뺀 5곳은 배수지나 수용가가 아닌 활성탄 겉면에서만 유충이 발견돼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고가 들어왔던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정수장과 배수지 점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수장이 아닌 해당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 내 배수구 등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유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00여 곳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나 배수지에 추가로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수돗물 유충 공포가 커지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나 생수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사재기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장 보는 사람들 카트에 생수가 한두 상자씩 담겨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자 수돗물 걸러낸 정수기물도 찝찝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좀 못 믿어서 부평구에 살거든요. 정수도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모로 이제 쓰려고.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끼워 이물질 거르는 필터는 오픈한 지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앞에서 사가지고 달더라고. 하도 유충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좀 불안한가 봐요. 좀 찝찝하고 막 좀 깨림칙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편의점들도 최근 생수 주문이 부쩍 늘어 발주를 2배 늘렸습니다. 뉴스가 난 이후로 저희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고 저희가 물량을 다 대지를 못해서 다음날 발주를 2배 정도 더 넣어야 되는. 유충 공포가 커지면서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필터나 생수 구매가 확 늘었습니다. 마트에선 인천 지역 점포들의 샤워 수도용품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 지역도 67% 증가했습니다. 생수 매출 역시 전국적으로 20% 오른 가운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30에서 60%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직 뚜렷한 구매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모두 유충 발견 신고가 있었던 중구를 포함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 구매 동향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사태 확산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트에선 생수는 20-30%, 필터 관련 물량을 2배 풀고 다양한 필터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일부 편의점 점포들도 생수 발주량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업계가 수도권 본격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태릉골프장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 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골프장이 있는 것보다는 주택을 지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집값 안정에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만채를 지은다 그래도 그 만채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다른 데 차라리 몇만 세대씩 질 수 있는 부지를 개발을 해서 그런 데다 안정되게 저거 하는 게 좋지, 여기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아니라고 봐요. 골프 치는 거나 이러는 것보다 정말 공원이 된다든지 사람들이 맘 놓고 도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더 좋죠. 뭐 택지 개발을 해서 뭐 아파트를 세우니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네요. 골프장은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군인들이 나라 지키고 골프 치러 온 거 다니잖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가까운 좋은 땅을 놔두고 딴 데를 자꾸 찾는다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 골프장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실제 골프장 하나의 여유를 즐기는 거 아닙니까? 여유를 즐겨도 이 골프장 말고도 언제든지 많은데 뭐 이 골프장이 또 딴 데를 좀 가까운 쪽으로 좀 이전해가지고 또 새로 또 개발하면 되는 기고, 어차피 이들이나 현업들 복지를 위해서 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운동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인데 이게 뭐 검토가 다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최선안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 나온 거면은 다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건 차선책밖에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존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서울은 특히 택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 대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군 골프장 등을 개발해 미니 신도시를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당국은 이른바 남는 땅 긁어 모으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소유의 군 골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큰 혼란을 일으켰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곳 군 골프장 부지가 유력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입니다. 이곳을 택지로 개발하면 주택 만여 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로 인접한 육군 사관학교까지 합치면 2만 채 이상도 가능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마주하고 있는 구리시 갈매지구는 주변 개발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골프장 없이 그래가지고 이 방대한 토지에다가 양질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국가적으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태릉 골프장은 주변 신도시와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만 세대가량 공급이 가능해 미니 신도시 건설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는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위치해 있고
인근 별내지구엔 8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망이라든지 또 소유자가 원하는 서울 지역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린벨트 카드를 포기하고 선택한 대안은 군 소유 시설과 공공 유유부지 등입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등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미 시작된 상황. 특히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존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정부는 남은 땅 긁어모으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부지는 한정된 상황이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를 닦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이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나치게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일반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당내 여론몰이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띄우는 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구건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 등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을 설득할 향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먼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여당은 주도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수도 이전의 적절성을 두고 16년 전 벌어졌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서울대 일부 교수들이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장학금을 빼돌려 술값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세대에서는 교수의 자녀들이 대학원에 부정 입학하는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잇따르고 있는 유명 대학 교수들의 부정 행위에 대해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서울대 얘기부터 해보십시다.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교수들이 빼돌려서 사용했다. 이 얘기죠. 네, 서울대학교 서서문학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서문학과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연구 지원금과 장학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납해온 것이 감사에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감사 적발 교수가 사실상 이 서서문학과 교수 전원으로 보여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대 상근감사실의 감사와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해당 과 교수들은 일괄 관리
교육관리 혹은 공동관리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받은 장학금과 인건비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수 지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2014년부터 약 5년간 1억 3천만 원을 유용한 것이 확인이 된 데인데 송금된 돈 일부는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에 사용이 됐고 심지어 술값으로 지출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오늘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꾸만 이런 뭐 회계부정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사실 인문계열 대학원생은 어디 가서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과정에서 그나마 나오는 장학금 같은 것도 갈취가 되고 학과 쪽에서 뭐 술 사고 이런 비용으로 쓰인다면은 그 어느 누가 자기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을까? 네, 이번 감사 대상은 BK21 연구 장학금 부분으로 한정이 됐지만요. 일부 재단 외부 장학금조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감사를 확대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이 이런 돈을 받아야 되는지도 인지를 하기 전에 학과에서 중간에 가로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현재 학생들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들의 해명이 가관이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해당 학과 교수들은 이런 일괄 관리가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인데 A 교수를 포함한 총 5명이 세부 집행 내역까지 보고되지는 않았고 일괄 관리금이 학과 공식 행사 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BK21 플러스 사업관리 운영 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괄 회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교수들은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 장학금을 공동 관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관련해서는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장학금 갈취 문제는 앞서서 서서문학과 교수 한 명이 과거에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 취재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대로 묻혔을 것이다라고 모두 다 입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리 사학을 파헤칠 때 흔히 듣는 얘기인데 이게 국립서울대에서 그대로 관행처럼 되어 왔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연세대학교를 종합감사했는데 여기 결과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요.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 대한 첫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감사에서 보면 자녀에게 최고 성적인 A+ 학점을 주거나 동료 교수 자녀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키는 등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2017년 2학기 회계 과목을 강의한 한 교수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신의 딸에게 본인 강의 수강을 권유한 다음 A+ 학점을 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동료 교수 자녀를 서류 심사에서 최종 합격시켜준 이른바 부모 찬스도 밝혀졌습니다. 또 부속 병원 소속 교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하고 또 골프장에서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8건 고발 4건을 수사 의뢰 조치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 측에서 입학 자료가 분실됐다고 설명을 했는데 분실 이유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최종 수사 의뢰 결정을 내렸다라고 수사 의뢰 한 건 중에 배경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요, 사실 연세대뿐만 아니라 홍익대학교도 포함이 됐는데 감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학교 재산세를 학생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그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연세대와 홍익대 감사를 시작으로요.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와 경희대, 서강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버티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고 보루 중에 하나인데 대학이 이런 상황이면 곤란하죠. 종합감사 결과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심각하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는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의혹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둘러싼 2차 가해 수사도 속도를 내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내일 추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세상을 뜨면서 전직 비서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는 어려워진 상황. 경찰은 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입건한 사람은 없지만 방조 정황을 확인하면 피의자로 전환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앞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소환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도특보도 방조와 묵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 담당자도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라며 떠돈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 유포 혐의자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이 실제인지와 관계없이 유통한 것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은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성추행 사건 방조 묵인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에이스 장윤정 선수는 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뿐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장 선수의 생각을 담은 진술서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운동 처방사에게 속은 본인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폭행과 따돌림, 갑질 등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장윤정 선수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를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장 선수가 지난 5일 경주시 체육회에 낸 진술서입니다. 석장 가득 빽빽한 글씨로 안 씨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을 녹였습니다. 안 씨가 선수를 이간질했다면서 어린 선수들에게는 2달 안에 장윤정을 밟게 해준다고 접근했고 본인에게는 후배들이 싸가지 없다며 사이를 안 좋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을 녹음한 걸 뒤늦게 눈치채고 이를 자신에게 덮어씌우려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안 씨가 네가 가해자 1순위라며 술을 먹이든 뭘 하든 최숙현의 휴대전화를 바다 깊이 버리라고 시켰다면서 본인은 때린 적도 괴롭힌 적도 없어 떳떳하고 이해가 안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의사라고 소개한 안 씨가 알고 보니 운동 처방사 자격증 하나뿐이라 충격받았고 암투병 중이라며 끝까지 동정심을 자극했다고도 썼습니다. 진술서 2장의 마지막 줄은 모두 두 얼굴을 가진 안 씨에게 속은 본인이 최대 피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 선수는 또 안 씨의 성희롱도 폭로했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국회에서 익명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뺨을 2차례 때렸다가 갑자기 또 웃으시면서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고 이뻐했는데 하시면서 볼에 뽀뽀하셨다가 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선물 하나 안 해주냐면서 뺨을 맞고 반복이었습니다. 경주시청 3인방은 정체불명 운동 처방사에게 모든 죄를 미루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이 처벌 1순위라는 추가 폭로까지 나온 상황에서 장 씨의 진술서가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을 당한 뉴질랜드 전지훈련과 관련해 공금 유용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에서 지급한 훈련비 대부분이 김규봉 감독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짜 견적서를 만들어 여행사에 전달하고 감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주시 체육회였습니다. 김재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경주시청의 뉴질랜드 전지훈련 경비 내용입니다. 여행사에서 경주시 체육회로 보낸 인보이스, 즉 청구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치입니다. 2017년 5,900여만 원이던 전지훈련 비용은 2018년부터 8,2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여행사에 지급한 전지훈련 비용 대부분이 김규봉 감독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입니다. 2019년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11만 원을 제외한 8,200여만 원이 감독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체육회에서 돈이 나오면 저희 통장에 입금을 하기 전에 여직원분이 전화가 와요. 감독 통장에 입금 좀 해주라고. 더구나 전지훈련 청구서를 실제 작성한 주체는 여행사가 아니라 시체육회입니다. 항공료, 호텔료, 숙박료 등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산출해서 여직원이 다 보내줘요. 그걸 다시 저희가 그냥 타이핑을 쳐서 저희 여행사 상호를 넣고 직인 찍고 보내드리면 저희 걸로 결제를 올리는 거죠. 공구민 전지훈련비를 감독 계좌로 입금하려고 시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한 겁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물어봤죠. 자기 내부 규정상 감독한테 직접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대행사를 통해서 한다고 했죠. 더 큰 문제는 김규봉 감독이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전지훈련 비용 외에 선수들에게 별도로 항공료 등 훈련 비용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뉴질랜드는 그때 250, 어떨 때는 뭐 233만 원. 저는 한 번은 여행사로 보냈을 거예요. 장윤정이 통장으로 2번인가 보냈을 거예요. 시체육회와 선수들에게 받은 비용을 합하면 최소 수억 원 이상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여행사를 통해 가짜 견적서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 감독의 비위가 아닌 경주시 체육회와 공모한 중대범죄입니다. 더구나 YTN 취재 결과 김규봉 감독은 경주시청의 전신인 경북체육회 시절부터 10년 넘게 전지훈련 명목으로 해마다 선수들에게 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도 뉴질랜드 전지훈련 2010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항공비, 그다음에 해외 내국 대회 출전비, 저희 부모님 말로는 김규봉 계좌로 넣었다고 하시는데 현재 경찰은 김규봉 감독과 경주시 체육회의 훈련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이번 사건의 국회 청문회는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내일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그리고 장윤정 선수에 대해 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이들이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일본 스포츠계의 선수 학대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스포츠계의 폭력이 일본에서도 이제는 사회 이슈를 넘어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응답자의 18% 언어폭력 경험, 24살 아래로는 20%가 폭행 경험, 그다음에 5%는 성폭행이나 성적 괴롭힘까지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계의 폭력은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된 사건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 신입 스모 선수가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17살이었는데 선배들이 이틀간 폭행을 하고 욕탕에 욕조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놔뒀던 사건입니다. 2011년에 유도 코치가 여대생 선수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에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커다란 사건들이 또 폭로됐습니다. 사회 이슈가 크게 됐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농구팀에서 주장이 구타당한 뒤 자살했습니다. 또 여자 유도 대표 선수들이 감독 코치의 일상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본 스포츠계의 고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스포츠계 폭력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군에서 나와서 일자리가 없는 군인들을 학교 교련교사로 임명했다. 이후에 다시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군대 정신에 입각한 체벌이 학교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렸다. 불행하게도 이때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당해서 나라를 빼앗긴 탓에 우리 역시 고스란히 그 왜곡된 훈육 문화를 넘겨받았고 타성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어느 정도 사라지지만 체육계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떨쳐내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전화 협의에서 훈련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해 가기로 했는데요. 규모나 일정이 조정된다면 전작권 전환 작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석 달여 만에 전화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우선 진행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장관은 그러면서 다음 달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 일정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하반기 연합훈련에 대해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이다, 긴밀히 공조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미 본토에서 파견할 증원 병력 규모를 두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입국하는 병력의 2주 격리 기간까지 고려해 조만간 훈련 규모와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한미 훈련 연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정이 연기된다면 오는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번에 시행하려던 전작권 완전 운용 능력 평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두 장관이 공전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미 측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없었고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통일부의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관이 되면 남북 대화 복원에 먼저 나설 것이며 인도적 교류 협력 문제는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먼저 힘 있는 어조로 통일부의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중심이라는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또 통일 정책도 국민이 공감하고 미국이 신뢰하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다시 말해 인도적 교류 영역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한미 워킹그룹과 선을 그었습니다. 중단된 금광산 관광도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개별 관광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또 백두산 금강산의 물과 우리의 쌀, 의약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을 먼저 시작하고 상황과 조건이 발전하면 더 큰 교역으로 나아가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상을 밝히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간 제기됐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남은 문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를 비롯해 일본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다음 달 도쿄에서만 하루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도쿄 이경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単純に数だけでということであれば、これはやっぱり広がってきていると、第2波のまさに第2波に入ってきているんだと僕はそう思ってます。 현재 일본 각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뿐 아니라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술집 한 곳에서만 20여 명이 감염됐고 도치기현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20명 중 15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루 환자 200명을 넘어선 도쿄는 다음 달이 더 문제입니다. 8月の3日とか4日ぐらいに感染者急増するって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긴급사태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다음 달 말 하루 3,000명 넘는 환자가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러 앞다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시중에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방 수칙만으로 안심하기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って言ってますけど、スタンスどころか離れてても同じ空間にいただけで感染してしまってるっていう例も多々見られてますので。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5,000명까지인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모두 풀 예정이었지만 일단 시행을 미뤘습니다. 前後でさまざまな人の集まりが生じるでしょうし、また会場内のトイレや飲食含めてですね、いろんなこと起こり得ると思いますので。 또 여행 지원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도쿄를 갑자기 빼면서 생긴 예약 취소 수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수수료 지원은 없다더니 여론 악화로 또 방침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장마가 주춤하면서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앞으로 2번 정도 더 북상해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와 한여름 찜통더위 전망,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로 내려간 사이 내륙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숨을 고르던 장마 전선은 앞으로 2번 정도 더 내륙으로 북상합니다. 우선 내일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산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 남부에 150mm가 넘는 호우를 쏟아붓겠습니다. 이어 주말에 다시 물러난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북상해 수요일까지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큰데 올여름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반에 이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28일, 29일에 비가 내린 후 이 장마전선은 30일경에 북한 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장마는 일단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심한 무더위는 약 2주 정도 이어지겠는데 내륙 곳곳에 기습적인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9330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나 국유지 활용이 해법이 될까요?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이 답인 듯합니다. 네,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 교수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2369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건비와 장학금을 꿀꺽하다니요. 조사해서 엄벌하고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2813님, 최전선에서 코로나에 맞선 의료진 분들의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아이유의 블루밍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큰 더위라고 하는 절기 대서인 내일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충청 이남에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후덥지근해지는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